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게 열과 온도에 대한 건데요. 이걸 보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어떤 거는 금방 뜨거워지고 또 어떤 거는 한참 열을 줘야 온도가 오를까? 이런 궁금증들 있잖아요. 이 질문의 핵심 열쇠, 바로 비열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물체의 온도 상승 및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질문과 답을 다룬 블로그 글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답이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거였더라고요. 되게 간결한 문장인데 여기 보니까 열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 주변 현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열이라는 게 사실 연력학에서는 기본 개념이면서도 우리 실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그런 물리량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현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여름에 해변 모래는 엄청 뜨거운데 바닷물은 시원할까? 아니면 왜 금속 냄비는 빨리 데워지지? 이런 것들 설명하는데 이 비열 개념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열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까지 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가야겠네요. 비열,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서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의 양,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물질마다 온도를 똑같이 1도 올리려고 해도 필요한 에너지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값이죠. 단위로는 보통 줄 퍼 킬로그램 도시, J킬로그램 도시 이걸 쓰거나 아니면 칼로리 퍼 그램 도시, CAL 기 도시 이걸 쓰는데요. 핵심은 이 비열 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같은 열 에너지를 줬을 때 온도가 더 많이, 더 크게 변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열 값이 크면 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쉽고 크면 어렵다. 저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자료 예시가 바로 그거였군요. 여름 해변의 모래랑 바닷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똑같이 햇볕을 받는데 모래는 진짜 발 데일 정도로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그래도 들어갈 만하고요. 이게 그럼 모래의 비열이 물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죠. 모래, 주성분이 석영인데 이 모래의 비열은 물에 비하면 상당히 작아요. 대략적으로 물의 비열이 모래 한 5배 정도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도 비열이 작은 모래는 온도가 그냥 쑥쑥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비열이 큰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비열이 작은 모래는 열을 또 빨리 잃어버려서 금방 차가워지는데 비열이 큰 물은 천천히 식으면서 오랫동안 온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비열 차이가 사실 해안가 지역 기후를 좀 온화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낮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천천히 데워지고 밤에는 천천히 식으니까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 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단순히 그냥 모래랑 물 온도 차이 정도가 아니라 기후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이 비열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스케일이 큰데요. 그럼 이 비열이라는 특성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들, 그러니까 자료에도 나온 열전도, 대류, 복사, 이거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온도가 빨리 변한다, 늦게 변한다 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비열은 물질이 열을 얼마나 잘 담는지 또는 온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리고 열 전달이라는 건 결국 온도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이니까 이 둘은 정말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비열이 열 전달의 세 가지 방식, 그러니까 전도, 대류, 복사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비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선 열전도, 컨덕션부터 볼까요? 이건 자료 설명처럼 주로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죠.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막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에너지를 차례차례 전달하는 거예요. 뭐랄까, 옆 사람한테 물건 건네주듯이요. 자, 여기서 비열이 큰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질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그쵸? 즉, 입자들의 평균적인 진동 에너지가 천천히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입자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즉 열전도 속도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더디게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도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비열이 작은 물질은 어떨까요? 열을 조금만 받아도 온도가 확 올라가고 입자 진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물론 물질 자체의 열전도율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전도 속도를 결정하는 더 직접적인 요인이긴 해요. 하지만 비열도 온도 변화 속도를 조절하니까 간접적으로 열전도 과정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열이 크면 에너지를 받아도 티가 잘 안 나니까 옆으로 열을 전달하는 그 연쇄 반응도 느려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약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느낌인가요? 그럼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대류, 컨벡션은 어때요? 이건 물질 자체가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류는 유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옮기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아래쪽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은 밀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 있던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순환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대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열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열이 큰 유체, 예를 들어 물 같은 거는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로 인한 밀도 변화도 좀 느리게 나타나요. 결국 뜨거워진 유체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유체가 내려오는 이 대류 순환 자체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비열이 작은 유체는 어떨까요? 적은 열로도 온도가 쉽게 변하고 밀도 차이도 빠르게 커지니까 유체의 상하 운동, 즉 대류 순환이 훨씬 더 활발하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비열이 작으면 대류 순환이 빠르다고 한 게 바로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하,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빠르면 그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밀도 차이도 빠르게 생기고, 그래서 유체 자체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거군요. 공기순환이나 물순환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사, 레디에이션은요? 이건 물질 도움 없이 열이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거잖아요. 태양열이 지구까지 오는 것처럼요. 여기에도 비열이 영향을 미치나요? 네, 복사 현상에도 비열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줍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죠. 주로 적외선 형태죠. 이걸 열 복사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에너지를, 더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열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비열이 큰 물질은 같은 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도 상대적으로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열이 작은 물질은 어때요? 같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쉽고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더 높은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방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 비열이 작으면 복사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한 건 바로 이 온도 상승 속도랑 복사 에너지 방출량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 놀랍네요. 비열이라는 이 물리적 특성 하나가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식, 전도, 대류, 복사 모두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게요. 그냥 단순히 물체가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고 식냐, 이걸 넘어서서 열 에너지가 물체 안에서 그리고 물질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퍼져나가는지 그 메커니즘 자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네요. 진짜로.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했을 때 이 비열이라는 개념이 우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으로 핵심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요. 비열은 그냥 물리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열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요리 도구, 냄비나 프라이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하고 직접 닿는 바닥 부분은 열을 빨리 흡수해서 음식에 잘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열전도율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비열 특성도 고려한 재료를 씁니다. 금속 같은 거요. 근데 손잡이 부분은 어때요? 손잡이는 뜨거우면 안 되죠. 그렇죠. 열이 잘 전달되면 안 되니까 열전도율이 아주 낮아야 하고 혹시라도 열이 전달되더라도 온도가 쉽게 오르면 안 되니까 비열이 큰 재료를 쓰는 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이나 나무 손잡이를 많이 쓰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냄비 바닥은 빨리 뜨거워져야 하고 손잡이는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서로 완전 다른 비열이랑 열전도율 특성을 가진 재료를 딱 조합해서 만드는 거군요. 와, 맨날 쓰는 건데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난방이나 냉방 시스템 설계할 때도 비열은 핵심 고려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온돌 시스템, 이거 바닥 난방이잖아요. 바닥 아래에 물이나 아니면 자갈 같은 걸 채워서 열을 저장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물이나 돌은 비열이 비교적 커요. 그러니까 열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해서 난방 효과를 좀 지속시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에어컨이나 히터는 공기를 직접 데우거나 식히잖아요. 공기는 비열이 작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키는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즉각적인 냉난방 효과를 얻기에 유리한 거죠.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 열을 저장하고 전달할지, 또 얼마나 빨리 온도를 변화시킬지에 따라서 적절한 비열을 가진 물질을 선택하는 게 기술의 핵심이 됩니다. 아까 자료에서 언급된 공기의 비열을 이용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는 내용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 비열이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확실감이 나네요. 단순히 그냥 물리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재료를 쓰는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열쇠 같아요. 맞습니다. 비열은 물질의 아주 기본적인 열적 성질로서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또 온도 변화가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주죠. 그리고 이 특성은 열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 즉 전도, 대류, 복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열 현상이나 기술적 응용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비열을 이해하는 것은 열과 관련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 이 단순한 정의에서 시작해서요.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쉽게 변하고 클수록 잘 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리, 그리고 이 특성이 열전도,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 열 전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네요. 덕분에 자료의 핵심 문장,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이 말이 이제 훨씬 더 명확하고 뭐랄까 다층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 번 예시로 들었던 냄비나 프라이팬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손잡이 부분까지 바닥이랑 똑같은 금속 재질로 만들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뜨거워서 잡기 힘들겠죠. 그럼 반대로 바닥 부분을 손잡이처럼 열전도율이 낮고 비열이 큰 재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었다면 요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마 한참 걸리거나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왜 불편함 없이 이런 요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각 부분의 역할에 딱 맞는 비열과 열전도율을 가진 재료를 정말 절묘하게 조합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왜 하필 그 재료가 선택되었을지 이 비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일상이 조금 더 흥미로운 탐구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정말 재미있는 관점 제시네요. 당장 부엌에 있는 조리도구들 재질이랑 구조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의 물건들을 보시면서 이건 비열이 클까 작을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쓰는 거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